네, 지금까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을 해봤습니다. 두 분 대변인 계속 자리 지켜주셨는데 얘기 좀 들으셨으니까 박상수 대변인부터 좀 상황을 좀 비교적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대통령은 좀 의연한 모습이었던 것 같고 목숨 걸고 정치하는 거다 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어제 현장에 있으셨던 분이랑 이거를 이제 TV로만 지켜본 사람의 그 마음이라던가 생각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계엄 12월 3일 계엄날 저는 국회에 있었는데 예, 계엄날 국회에 있은 이전과 이후의 저의 생각과 어찌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스탠스라던가 이런 것들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때 정말 그 현장에서의 그 느낌이라는 거는 정말 그거는 밖에서 그 화면으로만 보는 거랑은 계엄군의 총구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뭐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죠. 민주당의 안기령 대변인이 총구를 이렇게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거가 이제 근데 총구를 잡고 있는 그런데도 괜찮았으니 그게 뭐가 위협이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네, 그때 그 순간에 로텐더홀에 있던 우리 당 당직자들이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은 계엄을 겪어본 사람과 안 겪어본 사람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제 대통령의 체포 현장 굉장히 이 공수처와 경찰이 정말 법적으로 논란이 가득한 이 체포 현장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일국의 대통령입니다. 네, 아직 탄핵 심판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 현장에서 참여했던 윤상현 의원의 입장 역시 제가 계엄을 경험했던 것처럼 아마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윤상현 의원은 그날 계엄 현장에 들어오시진 않았어요. 당사에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경호처에서 그렇게 경호를 하지 포기하고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린 이 상황 네, 그 상황은 사실 그런 면들에 사실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 계엄은 대통령을 믿고 군 사령관들이 참여를 했겠죠. 그 군 사령관들이 별이 20개가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지난 한 달여간. 네, 그리고 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속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어제 변호인단이 저는 그 의견서를 낸 것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포고문을 탄핵 심판에서 부정하는 거는 변론 방향은 맞아요. 왜냐하면 내란죄 여부를 다투냐 다투지 않느냐가 아니라 일단 이 포고문 자체가 너무나 위헌 위법적이기 때문에 네, 이 포고문 자체로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서 포고문을 어떻게든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변론 방향은 맞습니다. 네. 탄핵을 기각시키려면. 예. 근데 그 포고문을 김용현 장관이 잘못 베껴 썼다라는 식의 1번 포고문 1번에 등장하는 그거요. 근데 그거는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그때 당시 79년에 마지막 계엄이 있었는데 그땐 지방자치제도가 없었어요. 예. 그러면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거 그건 뭘 베껴 쓴 겁니까? 79년에는 그런 게 없었다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그래요. 뭐 대통령을 위해서는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책임을 사실상 떠넘긴 미는 거다.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경호관들한테 어떤 시그널을 줬겠습니까? 지켜봤자 나중에 내가 보호받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그런 있겠네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변호인단이 네. 그 경호관들한테 이것은 불법적인 체포니까 이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어찌 보면 대통령의 가장 큰 충신이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베꼈었다. 이렇게 해버리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뭐가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서 대통령을 믿고 따르던 사람은 또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 사실 체포영장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마지막 대법원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아직 공중에 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경찰과 공수처는 움직였어요. 네. 그 불법성에 논란이 있는 영장을 가지고. 그런데 경호처는 그 불법성에 논란이 있는 영장이라는 이유로 예. 흩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 네. 저는 먼저 그 생각해야 된다.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민영 대변인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사실 전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돌아보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네. 좀 복잡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네. 무슨 뭐 좌파들을 척결해야 된다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시지만
제가 대통령실 내에서 봤던 대통령의 모습은 정말 완고할 정도로 지성을 강조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TF라는 것을 부처마다 만들면서 네. 사실 이 관료들까지 포함시켜서 아예 관료 조직 자체를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관료들 네. 중에서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관료들한테 정파성의 책임을 물어선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적폐청산 TF에서 활동하던 문재인 정권 출신 저희 정권에서 차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쓴소리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관료 조직이나 군 조직은 정파성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승진과 영달이 훨씬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정파성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편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우리가 가진 권력 구조라는 것이 이 옳고 그름을 재단할 수밖에 없게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인사를 하다 보니 또 이런 결과를 또 맞이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한 어떤 정책을 함에 있어서도 이를테면 저희가 단통법 폐지를 또 민생토론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기획하고 주도를 했었는데 이때 과기부에서 부처 차관까지도 정말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처의 존재 이유 자체가 규제이고 규제를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해야만 부처는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득권이거든요. 네. 부처는 절대로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처를 총괄하는 대통령으로서 부처가 반대하는 이런 정책들을 하는 거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이익 집단들도 반발을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시민사회 이익 집단과 이 부처와 적당히 정치권이 결합을 시켜버리면 오히려 이 규제라는 것을 근거로 이 국민들은 불편하겠지만 저희들은 기득권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강단 있게 강하게 이런 것들은 폐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저희가 그런 지침에 따라서 이런 정책들을 관철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겉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상당히 거친 부분들도 많고 저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하나 명확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사사로운 이익에 얽매이는 사람은 아니었다. 적어도 정치를 예. 함에 있어서 예. 비정치인 출신으로서 자신 어떤 이익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죠. 정말 네.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지만 그 고집을 부림에 있어서 뭔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은 고집이 아니라 뚝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